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휴일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심방 PAC하고 넌서슨 AT가 왜 이제 토픽이 되기 시작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올드 에이지 피플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 질환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부정맥 입장에서 보면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그 전에 알고 있던 메커니즘은 저희들이 멀티플 웨이블릿 티어리라 그래가지고 안에서 ATM이 커지고 그 안에 웨이블릿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AFib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학문이 발전하면서부터 보니까 어디 한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그런 액티비티가 atrial fibrillation을 만들더라. 그래서 포컬한 atrial fibrillation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atrial premature bit나 아니면 non-sustained AT의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atrial fibrillation이 패러시만 나타나는 경우에 포컬한 트리거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pulmonary vein 하고, 그 다음에 left atrial appendage, right atrial appendage 하고 SVC, 그 다음에 coronary sinus, posterior wall, crista, 이런 곳에서 PAC가 나와서 그런 놈들이 atrial fibrillation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premature atrial complex, PAC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심전도상에 이렇게 non-conductive PAC가 있는 경우하고, 또 이런 PAC는 사이언스 리듬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PAC가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달리는 이렇게 non-sustained AT 같은 경우는 서로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premature atrial complex, PAC가 어느 정도 프리퀀시를 갖고 있고 그럼 리스크 팩터는 무엇이 있냐는 한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코홀트 스터디인데 9,600명을 대상으로 했죠. 그 중에서 50세 이상이고 1,700명이 24시간 홀터를 했어요. 해서 봤더니 PAC가 하나도 없는 사람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18명, 1,700명 중에 18명만이 PAC가 없고, 나이가 많을수록 PAC 인스턴스가 올라가고, 또 하루에 70개 이상의 PAC가 되는 인스턴스가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많더라. 그래서 멀티베리엇 애널리시스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PAC가 많고 AFib 인스턴스가 올라가는 거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인스턴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키가 클수록 PAC가 많답니다. 그리고 프로BNP가 높을수록 PAC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PAC 인스턴스가 낮고, 피지컬 액티비티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되는 사람, 최근에 보면 1매즈를 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의 AFib 리스크가 7%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하게 피지컬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훨씬 PAC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보여줬죠. 케이스를 하나 보십니다. 58세 여자고 10일 동안에 펠피테이션을 왔어요. 환자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데 뭘 삼키거나 찬물을 마시면 이렇게 펠피테이션이 생긴다 그래요. 저희들한테 입장에서는 AF를 유발하는 것이 vagal mediated AF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찬물 먹고 할 때 AF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귀를 쫑긋하게 되죠. 그랬더니 환자가 컴플레인 하는데 핸드 트레머가 최근에 생겼고, 웨이트 로스는 없지만 다른 리스크 팩터는 없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BMI도 높지 않고, 그래서 레스팅 ECG 찍었어요. 찍었더니 당시에 마침 찍을 동안에 환자 증상이 있었죠. 현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정맥의 가장 중요한 진단은 증상이 있을 때의 심전도. 환자 가슴이 뛰어서 응급실에 가서 심전도를 찍으려고 하는데 찍었더니 정상이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증상이 있어갔지만 찍었을 당시에 증상이 없으면 그거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찍었더니 PAC가 이렇게 non-sustained하게 소록 지나갑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해봤더니 총 10만 번 QRS 컴플렉스에 결국 1% 안 되는 PAC입니다. 얼마 되진 않죠. 하지만 환자가 증상이 있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핸드 트레머가 있고 해서 3일 전에 뽑아낸 타이로이드 펑션을 봤더니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를 해서 LV 펑션을 이벨루션 했고, 그 다음에 atrial 아리드미아가 생기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가장 큰 역할을, 아까 포컬 타키카디아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인라지먼트 된 날 봤더니 볼륨 인덱스가 50이에요. 많이 늘어나 있죠. 많이 늘어나 있지만 환자가 타이로이드 펑션이 어브노멀이고, 그래서 우선 안티타이로이드 메디케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아리드미스는 주지 않고 봤더니 2주 뒤에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고 타이로이드가 컨트롤 되면서 PAC가 없어졌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 팩터가 PAC의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언더라잉한
PAC나 이런 것들 증상이 있을 때 특히 그런 structural 아니면 다른 precipitating factor를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premature PAC가 있을 때 그런 것의 prognostic impact는 어떠냐 한 스터디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동경위에 그 이바라키라는 그 에어리아에 93년에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서베이를 했습니다. 6만 3천 명이고 12리드 그러니까 무조건 15초 간격에 12리드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93년에 95년 거고 그걸 2008년까지 14년 팔로우를 했더니 뭘 봤냐? 스트로크 때문에 죽는 거, cardiovascular death, 그 다음에 all cause death를 보고 AF가 언제 생기냐를 봤습니다. 봤더니 남자에서 PAC가 있는 사람이 여자와 PAC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스트로크 데스가 많고 cardiovascular death가 많고 all cause death가 많고 AF의 이벤트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PAC가 있는 사람은 AF가 잘 생기고 그로 인한 cardiovascular death와 스트로크와 all cause death가 올라가더라라는 게 스터디의 주 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보면 보통 남자, 여자 공이 4배에서 5배 이상의 AF의 온셋이 PAC가 있는 사람에서 많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cardiovascular death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의 스터디는 얼만큼 많은가에 대한 스터디는 없고 PAC가 15초 딱 스팟 EKG에서 찍힌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인스턴스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000명을 1년 동안 팔로우 했을 때 한 AF 인스턴스는 한 1명 정도 그렇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시면 71세 여자입니다. 어브도미널 페인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돼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 같다 해서 보냈죠. 그런데 컨펌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더니 어펜딕스는 괜찮고 라이트 리널 인팍션이 생겼어요. 근데 환자는 롱 히스토리에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비티스와 CVA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는 없었습니다. 그 이니셜 서피스 ECG는 이렇게 APAC의 트라이제미니 패턴에 어브노멀한 ECG밖에 없습니다. AFib 아니고 놀랐죠. 엠볼릭 인팍션이 생기는데 AFib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했더니 뭐 3%밖에 수프라 벤트리큘 비트가 없어요. AFib 없고 넌서스네이티도 없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있나. 고혈압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지만 그래서 뒤로 거꾸로 뒤져봤어요. 저희 병원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봤더니 2011년에 했는 심전도가 이렇게 넌서스네이티 뭐 많지도 않습니다. 한 뭐 8, 9비트에 넌서스네이티 밖에 다큐멘트 되지 않아서 참 이상하네. 그래서 심전도를 열심히 있는 기록들을 뒤져봤더니 2003년에 atrial fibrillation 다큐멘트 된 게 있었어요. 환자 증상이 없었고. 그러면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체스트 바스큐 스코어가 이제 5점이 돼 있어서 반드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 환자는 warfarin을 갖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러면 안티아리드믹스는 뭘 쓸 거냐? 환자가 넌서슨 AT밖에 없지만 에코상에서 LA 볼륨 인덱스로 LA가 많이 커져 있고 그 전에 히스토리 AFib이 있고 그래서 리듬 컨트롤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 소타로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너무 브라디카다 심해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혈압 안티하이퍼텐시브로 ARB와 카베디로를 갖다 추가해서 환자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로업 때는 이벤트 없이 사이언스로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왜 AFib도 없고 PAC밖에 없고 넌서슨 AT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엠볼릭 인팍션이 많느냐? 사실 저희들이 AF가 있을 때 그 트롬보제네시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될 때조차도 그게 AF가 있는 사람의 성질이 다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스터디인데 트렌드라고 ICD와 페이스메이커는 2,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500명이고 그 중에 40명이 스트로크나 시스템에 엠볼라이가 생겼어요. 근데 안에 그 ICD나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죠. 실시간마다 이상이 있으면. 그래 봤더니 20명에서 이제 그 전에 AT나 AF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9명은 30일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길 때. 그리고 14명은 생기는 당시에 AF가 아니라 사이너스 리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언제 생기냐? 길게는 그러니까 2, 3년 뒤에 AF가 있던 사람이 스트로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그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리니컬 하는 AF에 대해서 치료도 논란이 아직은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AF가 있던 사람에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것이 템포럴 릴레이션십은 없다. 그러니까 AF가 지금 있어야지 스트로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AF라더라도 스트로크가 발생될 리스크는 높다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37세 남자고 10일 동안에 펠피테이션이 왔습니다. 근데 환자가 누우면 주로 생기는 것 같다 그러고, 근데 잘 때는 괜찮아서 그걸 깨우는, 자기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근데 뭐 갑자기 생기는 것 같고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근데 증상이 생길 때 어지럽거나 정신을 잃거나 하진 않았고 매일 소주 한 병씩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BMI가 25로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24시간 외래 와서 찍을 때 non-sustained AT와 aberrant conduction이 보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했더니 이렇게 숏 버스트 하는 non-sustained AT가 와라락 지나갑니다. 그래서 24시간 했더니 supraventricular PAC하고 non-sustained AT가 30%나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non-sustained AT가 30% 총 24시간 QRS 컴플렉스 중에서 우선 술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컨트롤하고, 지금 AF의 컨트롤에서 그 옆에 있는 웨이트 리덕션하고 하이퍼텐션 컨트롤하고 다이아베티스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안티아리스미를 쓰는 것과 더불어서 훨씬 더 베니핏이 있다고 지금 뭐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런 것들의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고, 혈압이 외래 왔을 때 좀 높아서 24시간 혈압을 했더니 141에 88 넌디퍼 타입에, 그래서 135의 에버리지가 85를 넘어가니까 고혈압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혈압약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ACE-인히비터를 쓸 거냐 아니면 베타블로커를 쓸 거냐, 뭐 ARB 자체가 AF 인슐린을 줄이는 거는 입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액티베이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그 피마살탄을 썼고, 그 다음에 안티아리드믹스는 LA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지만 마일드 일라지먼트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너무나 AF 그 PAC의 버든이 많아서 안티아리드믹스를 플라케나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프라벤트리클 액토픽 액티비티가 atrial fibrillation의 인스턴스하고 스트로크를 증가시킬 거냐를 코펜하겐 스터디에서 봤습니다. 48시간 홀터를 했고 678명의 CV 디지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가 없고 스트로크가 없고 AF가 없는 사람에서 봤더니 익세시브 많은 PAC는 어떤 거냐로 정의를 하기를 1시간에 30개 이상, 그 다음에 20비트 이상 서스테인되는, 그러니까 넌 서스테인이죠. 근데 그 듀레이션이 20비트 이상 되는 걸 갖다 넌 서스테인 AT가 있는 경우에 이건 심한 그 supraventricular ectopic activity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스트로크나 사망률을 봤고 토탈 모탈리티, 그 다음에 AF로 어드미션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평균 6년을 팔로우 했어요. 봤더니 그렇게 심한 그 액티비티가 있는 사람이 한 15%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부 다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스트로크가 높고 그러나 토탈 모탈리티가 높고 atrial fibrillation이 결국 많이 생기더라는 게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dose dependent manner로 AF로 인한 hospitalization의 리스크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AC가 그냥 하나씩 나오는 거하고 그냥 버든이 굉장히 많은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atrial fibrillation이 훨씬 발생의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2세 남자입니다. ECG에 이상이 있다고 보냈는데 환자는 뭐 숨이 차다고 갔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숨이 좀 차 이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서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앉았다 일었으면 어지러질하고 그런 증상으로 갔는데 술도 먹지 않고 다른 리스크 팩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혈압은 145, 80으로 약간 높은 듯 하지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BMI가 26이고, 그래서 그 개인병원에서 찍은 10년도가 이렇게 PAC가 있고 어버런트 컨덕션도 있고 non-sustained하게 PAC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 왔을 때 보니까 PAC가 있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스톱되고 쭉 가다 스톱되고 이런 non-sustained AT의 패턴이 10년도를 갖고 왔습니다. LVH가 있는 것 같고 24시간 홀터를 했더니 이 수프라벤트리큘러 비트가 64%예요. 그 반 이상이 다 수프라벤트리큘러 비트인 거죠. 전부 다 non-sustained AT에 사이언스가 중간중간 끼어 있어요. 혹시 이 non-sustained AT가 atrial fibrillation을 유발하나 싶어서 엑서사이즈를 시켰어요. 엑서사이즈 시켰는데 이게 떨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아주 여기에 레스팅에서 이게 fibrillating activity 같은 게 관찰이 딱 한 번 됐어요. 그 중간에 다 atrial activity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리커버리 때도 AFib 발생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AFib 발생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럼 PAC만 non-sustained AT만 컨트롤하자 해서 환자가 그 이젝션 프랙션을 보니까 너무 빨라서 타키뉴스 카디오마이오패티로 생각되는 37% 이젝션 프랙션을 보이고
LA가 74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MR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체드 베스크가 LV 하수혈 LV 디스펑션이 있으니까 1점을 줘서 안 쓰기는 뭐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냥 안티코액션 하자니까 좀 뭐해서 그냥 아스피린을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고 에미오다론 로딩을 주고 메인티넌스를 200mg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뒤에 팔로우업을 했더니 환자 증상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수프라벤트리큘 비트가 25%입니다. 아까보다는 사이너스 비트가 많죠. 그렇지만 여전히 있고, 트레드밀 시켰더니 사이너스의 엑서사이즈 동안에 그런 액티비티가 보이지 않고 리커버리 때도 조용합니다. 잘 됐는가 싶지만 왔을 때 스파 DCG는 PAC가 많이 줄었지만 홀트상에서는 25%의 그런 PAC 액티비티가 아직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리커버리가 됐으니까 LV 펑션은 환자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고, 그래서 체드 베스크는 0. 그렇지만 저는 아스피린을 유지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젝션 프랙션 54%로 돌아왔어요. 타킨디스 카디오마이오패티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LA 볼륨도 74에서 59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맞다. HRR 넌서슨 AT가 있으면 레프트 에이트리움 일라지먼트 시켜서 AFib을 조장하기도 하다가 그것이 조절되면 다시 줄어들고, 그런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여기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MR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미더는 메인티넌스를 하는데 환자 증상은 아직도 지속돼요.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 아직 머리가 아프고 포스트럴 디즈니 쓰고 있고 해서 제가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익스트라 시스톨이 있고, 그 다음에 체드 베스크 스코어가 높은 사람한테 그럼 어떤 우리가 atrial fibrillation이 생기는 걸 프리딕션 할 수 있느냐, 그걸 본 게 쉰켄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동경에 있는 카디오베스큘러 인스티튜트 하스피탈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2004년에 10년 동안에 3,200명 이 24시간 홀터를 했는데 AFib 히스토리가 없는 2,500명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코타일로 나눠가지고 PAC의 빈도가 하루에 102개 이상인 게 가장 하이어스트 코타일이라서 그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체드 스코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 페이션 이어에 9.4명의 AFib이 발생했는 겁니다. 아까 그 홀터에서 보시면 그 1000 페이션 이어에 1명 정도가 발생했죠. 근데 이 그룹이 좀 더 많은데 평균 팔로우는 한 2-3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훨씬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그 PAC의 인스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AFib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체즈 베스크 스코어가 높으면, 체즈 스코어가 높으면 AFib이 많더라. 그래서 뭐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고, 따져보니까 체즈 스코어가 1, 2, 2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많지 않은 놈은 한 2.7%, 2.7 인스턴스 1000 페이션 이어에, 그럼 아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102개 이상이고 체즈가 2 이상인 경우에 37명의 AFib 인스턴스가 발생한다.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은 AFib의 발생의 리스크는 PAC나 그 non-sustained AT의 인스턴스가 버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꿔 말씀드리면 underlying heart disease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AF 비게스 AF,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AF가 생기면 더 많이 생기고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가고, 그건 이거 애니멀 실험에서 우리가 알았던 건데, 실제로 사람에서도 페록시말 AFib을 그냥 두면 결국은 그게 1년에 8%, 15%의 인스턴스로 다 persistent AFib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왜 생기느냐, HR 리모델링 프로세스인데, 결국 일렉트리컬 리모델링, AFib을 더 조장하게 전기적 성질이 변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리모델링, HR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서 훨씬 더 일렉트리컬리 언스테이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이 변해서 그것이 AF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 자체가 또 리모델링을 만들고, 그래서 피셔스 사이클 돌아가는 이렇게 HR 리모델링 때문에 AFib, 비게스 AFib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듯이 PAC, non-sustained AT도 똑같은 그런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블락할 거냐 생각해보면, 아직 일렉트리컬리 안티 아리드믹 에이전트는 성공적인 게 없습니다. 없고, 아까 웨이트 리덕션, 제가 와서 보니까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한국에 굉장히 슬립 apnea가 심해요. 특히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슬립 apnea 컨트롤 안 되면 AFib이나 PAC, non-sustained AT의 인서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AFib의 하이 리스크는 이미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하트 디즈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해서 HR 파이브로시스를 좀 줄여주면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은, 이게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없고 카디오베스큘러 디지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고 슬립 앰니아를 치료하고, 근데 electrically non-sustained AT가 생기고 AFib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정상으로 잡아줘서 더 리모델링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오랫동안 좀 더 오래 persistent AFib로 가게 되는 것을 막을 거다. 그래서 초기에 안티아리드미스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 AFib의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리스크 팩터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 연구가 되고 있지만 체즈 베스크 스코어나 아니면 해치 스코어 이런 것들 이용해서 non-sustained AT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훨씬 더 빨리 안티아리드미스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리트먼트를 정리해드리면, 증상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발견되고 하나 둘 뭐 그런 사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증상이 있고 버든이 안 많으면 그냥 괜찮아요 말씀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스모킹이나 카페인이나 사람마다 다 프리스피턴트가 다르니까 그걸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들었던 안티 리모델링을 하고, 약제는 많지 않습니다. 베타블로커를 흔히 쓰시지만 그거는 PAC가 온 다음에 포즈가 칼슘 어큐뮬레이션 때문에 생겨서 스트롱한 컨트랙션이 생겨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이 훅 빠지는 느낌, 컨트랙션이 아주 스트롱한 느낌, 그거는 베타블로커가 릴리브 시켜주지만 인센스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가 베리어블하고 인컨시스턴하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로 치료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안티아리드미스가 인센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디작신, 칼슘 블로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드리면, PAC는 젊은 사람,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노멀 하트 아니면 언더라인 하트 디지가 있는 사람에서 다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큐멘트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냥 테일러드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안에 리스크가 발견되면 그 리스크에 대한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언더라인 하트 디지에 대한 컨트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PAC나 non-sustained AT의 버든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서 어떤 지금 observational 스터디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AFib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 AFib의 인센스를 줄일 것 같지만, 그런 스터디가 결국은 베리피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